자, 윤석열 밑에 있는 놈 하나 할게요. 나 오죽했으면 여기다가 헤드라인에다 욕을 써놨는데 전기요금이 훨씬 더 올라야 된대. 고통을 견디는 정책이래 그게.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이 새끼가 아니 이게 국무총리가 김현장 고문씨 718씨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설령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고통을 견디는 정책이다. 이 말은 국민이 고통을 견디라고 감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득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지금 니들이 고통 분담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맥락은 뭐냐면은 한덕수는 이런 의도밖에 못 가진 자라고 생각해요. 한전 적자야 지금. 한전이 어마어마한 적자야.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려야 돼. 전기요금 올라서 전기요금을 많이 내게 되면 어떤 그 국민들이 고통도 한번 느껴봐야 돼. 대표적인 꼰대 마인드 있잖아요. 젊어 고생 사서도 돼. 국가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순전히 한전 입장에서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부의 재분배 효과로 전기요금을 싸게 쓴 건 맞고 더군다나 국민만 싸게 썼습니까? 가정용 전기가 30%밖에 안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방송으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지요. 기업들한테 받는 20대 기업이 전 국민 가구보다 더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요금은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쵸. 산업용으로 쓰이는 전기가 53%입니다. 가정용은 14%. 그다음에 뭐 가게 같은 공공부문 이런 쪽이 32%인데 거기서 반도체 같은 데서 쓰는 게 전체의 11%인데요. 이 산업용 전기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산업체 지원이라고 해서 한전의 적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용 14% 여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비용을 다시 기업에게 좀 현실화를 해야지 이거를 국민들한테 떠안으라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산업용이 더 싸다. 그러면 산업용을 올려라라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게 총리가 할 말이냐고.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정부는 물가 등 지금 애들 물가 상승 억제한다고 하는데 전기료는 더 올려야 된다. 이게 어떤 정지 작업이냐면요. 한전이 전기요금을 40% 올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예요. 정부가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덕수가 밑박가는 거야. 전기요금 너무 싸? 그리고 고통을 뭐 감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전기가 없어가지고 고통 감내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까? 한전 적자 우리 예산으로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산으로 메꾸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에너지가 너무 값싸고 손쉽기 때문에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탄소세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가 비용들이 발생하고 뭐 이런 정당한 목적이나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전기세 올려야 된다라는 거에 얼마든지 저는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전기세가 올라야 되고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근데 결국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한전이라는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공기업은 적자 보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이 민영화한다는데 카이가 흑자 나가지고 민영화합니까? 거기는 한 번도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그 누구도 소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 허생전에서도 배우잖아요. 돈 만냥으로 나라의 과일을 움켜쥐고 10배, 100배 폭리를 취하는 거.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는 국가라는 조직이 확보를 하고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적자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료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보유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기업 하나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 적자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민들 보고 고통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도 사기업이 아니에요. 공기업이야. 근데 공기업이 어려우니까 국민들한테 고통을 감내하는 거 바꿔 말하면 나 힘드니까 니들이 아파라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보여준 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그러면은 가구당 전기 요금 올려서 니들이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올 겨울부터 되게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당장 내일부터도 15.9%의 가스 요금이 올랐어요. 대략 가구당 월 뭐 5천 얼마씩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물가도 오르고 요금도 오르고 그러면 진짜 저소득층의 국민들은 올 겨울에 정말 냉방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민생 하는데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된 예산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전기요금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철수가 재난지원금 줬더니 소고기 사 먹더라.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맞아. 진짜? 야, 근데 진짜 얘들은 정부 이길 포기한 것 같네요. 정부 이길 포기한 사람들. 우리가 왜 나라를 만들고 나라에 세금을 냅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 정용진 같은 가진 자들이 수탈해버려요.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면 삼성 같은 그룹이 그걸 탈취해 가버려요. 약탈, 수탈의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그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렝게티 초원에는 국가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힘센 놈이 왕이야 그냥. 근데 이놈들이 되게 골 때린다니까요. 한전도 적자인 건 맞지만 그 적자를 한전 땅을 팔면서 하면 적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저 명동에 땅 판다고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이번에 팔겠다고 한 게 전체가 1,700억 손해보고 금매로 팔겠다는 거야. 얘네들 빚이 수조 원인데 이거 1,700억 손해봐서 이걸 빚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논리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빚을 갚으려면은 제값 갖고 팔아야 되는데 저 땅이에요. 저 땅 지금 명동에 있는 거. 여기 지금 한국전력이라고 쓰여있죠. 자세히 보면 이 건물에 위에. 요거 팔겠다는 거예요. 이게 173억 정도 된대요. 여기가 완전히 노른자 알짜배기잖아요. 여기 롯데백화점 본점 바로 건너편입니다. 근데 요거를 75억 원에 파는 거예요. 한전에 빚 갚아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아니 누가 100억씩이나 손해를 보면서 땅을 저렇게 팝니까? 이거 누가 사게 되는 겁니까? 그거 확실히 봐야 되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땅이나 이런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주려고 싸게 파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웃깁니다. 만약에 개인이었다면은 내가 빚을 갚아야 되면은 이걸 높게 올려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나라 땅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지금 싸게 내놓게 하겠다. 아, 그래도 국가가 누구 줄 리 있나요? 뭐 졸리야 그거? 아, 그럴 리는 없는 건입니다. 좀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정부가 전기요금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태에 이르렀고요. 실제로 한덕수나 윤석열이 생각지도 못한 게 이거예요. 고령 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지금도 고령 사회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건데 네. 지금 이 고령자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은 낳지 않고 어르신들은 건강이 좋아서 많이 살아계시다 보니 고령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좀 있으면 1,000만 명 돌파하겠죠. 그건 해년마다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 자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만 청년 한 명이 어떤 경우에는 6, 7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 근데 그 청년 한 명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의 통찰 같은 거예요. 기본 사회로 가야 된다. 왜? 국가는 돈을 벌고 있거든요.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사회.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전기요금 올라야 돼. 고통 감내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총리입니까? 이거 탄핵감이지? 그러니까 헐값에 매각을 해서라도 내가 팔아야 될 사람한테는 싸게 주고 나머지는 국민이 각자 모아서 내자. 지금 이런 건데 고령 인구가 900만이면요. 이 900만의 인구가 오른 전기요금, 오른 가스요금도 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900만이면 거의 인구의 몇 %입니까?
25%?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1,000만인데. 근데 이 통계 자료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내 노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자료를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년 전의 생각과 되게 많이 다르고 가족 간의 관계의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인의 빈곤에 있어서는 나라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국내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900만 명 돌파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17.5%입니다. 17.5%.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이 비중은 올라가지 않겠죠. 청년들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안 낳았는데 지금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은 더 일하고 싶어 해요. 지금 65세는 노인도 아니야. 그래서 70세로 올리자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고령층이 증가를 하면 그만큼 경제에 부담이 돼요. 이럴 때 이재명의 기본사회가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한국 망합니다. 이게 2025년 앞으로 3년 후에 고령 인구 비중은 20%로 올라가요. 20.6%.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보다가 기함을 금치 못했는데 그 기본사회에 대한 그걸 가지고 기본사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고집은 계속 피우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윤석열이 제2부속실을 안 만들고 땡깡 노는 거랑 똑같아. 왜 그 고집을 계속 부리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그냥 이재명 의원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 46%가 원한 게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결론을 도대체 어떻게 도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평론가들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대선 이슈였든 아젠다였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사회 방향성 그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응원해줘야지. 아니 이거는 18세기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18세기부터. 근데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빈곤 인구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식한테 의존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수가 일단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70년이 되면은 노인 인구가 고령 인구가 46%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40대, 50대가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란 이야기예요. 안장하겠다 진짜.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200년이나 살아가지고. 18세기부터 사셨으면 아시겠네. 아이고 죽으면 늙어야지. 죽으면 늙어야지. 그럼 돼?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진입이 고작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때 지금 정부는 여기에 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다 없애고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이 정부에. 노인들 난방 예산 다 깎은 다음에 전기세 올려버리고 나름대로 고령화 사회에 그 노령 인구를 줄이는 중이에요. 실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걸지도 몰라. 그 방향 자체가 정말 예리한 민상이네. 아유 진짜.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한덕수 본인은 노인 아닙니까? 재산이 100억쯤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조금 오른다고 걱정할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친 것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변종 같은 거예요. 완전 돌연변이야. 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의 사회에 국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 다수를 만족시켜줄까가 돼야 되는데 상위 2%의 부자들한테만 지금 나라 떡 갖다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명동에 있는 저 알짜배기 땅을 100억이나 손해보고 도대체 누구한테 파는 거냐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저거 하나 판다고 한전 적자를 1%나 메꾸겠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언제 사퇴하거나 언제 탄핵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나 보죠.
그런가요? 신박한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패널들을 전반적으로 저질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근데 이렇게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도 대부분 그게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터지지 네. 않습니까? 그 와중에 박진 지키겠다고 해임 거부하는 우리 성열이 잘한다. 한번 해주자 우리 오랜만에. 아이고 우리 성열이 잘한다. 무능한 것들이 뭐 보여가지고 나 이렇게 무능한 정부 처음 본다니까요. 보수 어르신 이렇게 무능한 정부 보셨어요 지금까지? 하나 더. 남북 고위급 남측 회담 예산이라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태도로서 우리는 항상 남북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 하려고 준비해둔 예산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거 말고 기금도 어마어마하게 그 통일기금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건 쓰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만 그걸 없앤 최초의 정부가 됐어. 아예 없애버렸어. 북한하고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권영세가 어디를 날아가네, 북한에 무슨 담대한 구상하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이산가족 예산도 지금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 얘들은 보면. 아무래도 참 이거는 진짜 이렇게 분석하기도 민망하긴 한데 김태호가 돈 봉투 가지고 사고를 친 적 있지 않습니까? 위로 미 예방 차원에서 이러지 않나. 사실은 이번 순방에서 김태호 역시 잘라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회담에서 앞에서는 선제 타격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국은 경색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회담 예산까지 싹 없애버린다는 거는 돈을 써도 티나지 않는 것에는 아예 삭감하고 안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관저 리모델링 할 때는 지금 50억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관저가 다 리모델링 중이에요. 관저 밀어내기. 야, 이번 정권을 다 노리고 있네요. 야, 이게 진짜 탄핵해야 된다고 본다 나 솔직히. 고위급에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억 5,400만 원. 쓰지는 않을 돈이 겠지만 근데 관저 그러니까 4억 정도 뭐 이렇게 3,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관저 리모델링에는 몇십억씩 써버리잖아요. 이것도 그냥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민의 상대로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이산가족 상봉 해야겠다 뭐 이렇게 권영세가 얘기해놓고 이산가족 상봉 예산 삭감하고 횟수 줄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남북 고위급 남측 회담 예산 다 줄이고 이렇게 야금야금 뺀 돈으로 어디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건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그 관저들이나 이런 합참 이전 비용 뭐 이런 결국은 대통령실을 옮김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비용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을 옮긴 거는 결국 건설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건설 비용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야, 뭐 그런 음모론들이 있죠. 임기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해먹자라고 한다고. 네, 지금 방금 이분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난 처음에는 그 꾸짖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득이 되네 계속. 아니 그리고 회담이 아까 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 했던 거 자기들 위한 열린 음악회는 10억 들어갔죠. 10억씩 땡기잖아요. 그걸 없앴다고. 야, 그래놓고 앞뒤가 다른데다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이 조금만 뭘 보는 눈이 있었다면 이렇게 휘둘리지 않겠죠. 이건 분명히 기재부의 장난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 이재명이 있었다 그러면 엄청 꾸짖었겠죠. 3, 4억을 이걸 예산에 삭감을 해버려? 그래놓고 평화 이야기하고 자빠졌어? 정말 놀라운 새끼들이네 정말. 여기까지 할게요. 이 이야기는.